어쩌다 보니 굿뉴스의 리뷰가 늦어졌는데 사실 전 변성현 감독의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바로 전작인 길복수는 좋게 말해 스타일리시하고 솔직하게 말해 푸가시에 열중한 데다가 특정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자의식 과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냥 좋아하지 않는 걸 넘어 변성현 감독과 절친한 설경구 씨가 이 영화를 보고 B급 감독이라고 했다는 말에 선뜻 공감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굿뉴스의 리뷰가 늦어진 건 저런 이유가 컸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보는 걸 꺼린 것까진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화와 달리 빠르게 리뷰해야겠다는 욕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봐도 끌리는 게 없었고 하다못해 눈에 확 띄는 배우도 없는 와중에 하필이면 작년에 하이제킹으로 봤던 비행기 납치 사건을 다뤄 신선함도 떨어졌습니다. 사상가상 1970년대의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북한, 미국, 일본이 관련된 영화라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흥미를 떨어뜨렸으나 의외의 반전으로 리뷰를 늦어도 너무 늦게 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굿뉴스는 변성현 감독의 영화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다 보니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다행히 변성현 감독답지 않게 과도한 자의식을 접어두고 적당히 힘을 빼서 연출한 게 주요한 덕분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크게 거슬릴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굿뉴스는 평소 습관대로 별다른 정보 없이 보다가 제 예상을 벗어난 도입부에서 흠칫했습니다. 비행기 납치라는 소재를 쓴 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인 줄 알았지만 달의 뒷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사부터 설경구 씨가 연기한 아무개까지 보면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납치하려는 적군파의 일원들이 내일의 조를 들먹이길래 뭔가 비장한 의지는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라는 걸 예감했고 오래전에 이 사건에 대해 들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적군파는 몇 주 전에 리뷰한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에서 언급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분량 때문에 드러낸 일본의 대표적인 극좌 무장단체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렌치 75의 일본 버전에 가까운 셈이라 굿뉴스의 소재가 된 요도 납치와 더불어 아사마 산장에서의 사건 등을 통해 혁명이라는 숭고하고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으면서도 끝내는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를 일삼아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에서 버피디아가 모든 혁명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로 끝난다고 말했던 것과도 일치해 적군파는 아예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집단살인이 방금 말씀드린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굿뉴스가 다루는 요도 납치 사건이 두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다곤 해도 이미 적군파에 대해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히 내일의 조를 거론하는 게 얼마나 가짜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요도 납치범들이 자신들을 내일의 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도 내일의 조 때문이지만 적군파가 스스로를 조라고 자처하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굿뉴스는 장르부터가 블랙 코미디라 납치범들이 비교적 온순하게 묘사된 거고 적군파는 갈수록 극단적인 짓을 저질러 일본 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다만 요도 납치 사건으로 한정한다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폭력성이 짙기보다는 무모하고 어리숙한 자들이었던 건 맞습니다. 변성현 감독은 이 적군파들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수결을 제한해 내린 결정을 단숨에 독단적인 판단으로 바꾸는 장면 등을 통해 순진하고 멍청한 납치범들의 행태를 여러 번 재치있게 묘사합니다. 개중에서도 계급주의와 기성질서를 타파할 거라고 잘도 떠들던 인간들이 정작 대장을 따로 나누는 건 계급주의가 아니냐는 질문은 모순의 전곡을 찌르기도 합니다. 결말에 따라 시민 100여 명과 일본 차관 1명의 목숨에 같은 가격을 매겼다는 건 그 모순의 활용점정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혁명을 이룩하기엔 결격사유가 있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이상만 뒤쫓다가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킨 적군파와 잘 부합하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온순한 편이라고 말씀드린 요도 납치범들 역시 무고한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 위험한 순간을 초래한 건 틀림없어 내일의 조에 비유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공산주의의 피난처로 여기던 북한에 도착했으나 환영 인사 대신 담배 연기와 조소에 둘러싸인 꼴을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안쓰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인물들도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북한에서 낳은 자녀들 중 상당수는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북한이 정말 낙원이었다면 일본으로 보냈을까요? 굿뉴스는 여러 대비와 합치를 통해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꼬집습니다. 영화의 문을 여는 대사인 달의 앞면과 뒷면이 그렇고 적군파와 고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적군파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약을 가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처지를 보고 자란 고명은 선과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명이라는 캐릭터의 동기부여가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에서 나온다는 게 이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은 적군파와 고명은 결국 별 차이가 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예컨대 적군파는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그 틀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면 고명은 시스템에 협력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려 합니다. 두 부류의 점진적인 상황을 보면 적군파는 한참 동안 비행기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북한의 땅에 발을 내딛고, 고명은 미군의 시설에서 사건의 지휘부인 관제탑으로 간 데 이어 누구보다 중추적인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폭력까지 동원했던 적군파는 언뜻 북한에 갔으니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란 걸 깨달았을 뿐이고, 마치 결과를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수차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던 고명은 한낱 개인의 선의 따위는 사뿐히 짓밟는 시스템에 의해 훈장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달리 마지막에는 양치기 소년의 진심이 전달돼 평화적으로 마무리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끌고 오게 되는데, 두 영화 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해묵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프렌치 75와 굿뉴스의 적군파는 기성사회에 불만을 갖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 혁명을 외치며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고명은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의 고수,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연속이 아니었다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건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명이 한 거짓말의 경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게 프렌치 75나 적군파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더 큰 집단과의 융화와 동의 없이 특정 소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과격한 태도를 고수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굿뉴스에서는 거짓말이 들통나는 장면의 주역이 다름 아닌 영화감독이란 것도 재밌습니다. 윤경호 씨가 연기한 감독이라 함은 현장을 통제하고 총괄하는 역할인데도 막상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딴에는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감독이니까 거짓말을 못했던 걸 수도 있는 동시에, 만약 변성현 감독이 자신을 투영한 거라면 진실을 말한다는 영화예술의 목적을 담은 걸 수도 있습니다. 굿뉴스를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우스꽝스러운 감독을 조롱하면서도 이게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의사를 은근슬쩍 보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부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 그리고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까지 3편의 블랙 코미디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들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좌우로 양분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가져온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우를 막론하고 개인 및 소수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하고 철옹성 같은 시스템과의 충돌을 다룹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스스로 달걀인 걸 알지언정 끊임없이 바위를 내려치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굿뉴스는 비록 사리사욕에서 출발했으나 끝내는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자의 허망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3편의 우위를 가리기 힘들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다루는 양식에서 우리나라와 할리우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도 그렇고 굿뉴스를 보신 분들께서 빠짐없이 언급하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들도 그렇고, 할리우드는 블랙 코미디에서 캐릭터와 관객 사이에 벽을 설치합니다.
이 벽으로 관객의 감정이 캐릭터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가서는 것을 막아 소위 말하는 낯설게 하기 또는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정과 연민 등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관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적인 사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두 편의 영화는 신파의 민족답게 차가운 이성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뜨거운 감정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쩔 수가 없다의 경우는 원작이나 같은 원작으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와 다르게 딸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는 꿈도 못 꿀 교육을 받게 하느라 살인이라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는 것에서 블랙 코미디의 노선을 따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박찬욱 감독은 마지막까지 장애를 가진 딸로 관객의 감정을 교란합니다. 심지어 그 장면은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한 아내의 구슬픈 표정까지 보여주니까 관객으로서는 난처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쩔 수가 없다가 상업성과 오락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어쩔 수가 없다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제 말의 요지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연성현 감독의 굿뉴스 역시 동일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게 뒤로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분명 중반부까지만 해도 개성 넘치는 연출과 편집, 연기 등이 한시도 눈을 못 떼게 만들었었는데 비행기가 중간기 착점으로 삼은 김포공항에 착륙한 후부터는 서서히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굿뉴스도 결국은 시청자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노골적인 언행을 전시하려고 애쓴 데다가 종국에는 기어코 고명의 시점으로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부조리한 현실에 현미경을 들이민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홍경, 설경구, 류승범 등의 배우가 제 아무리 과장된 연기로 호연을 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면서 구태여 블랙 코미디에 머물지 않고 감정적으로 더 바짝 다가서도록 한 건 이 영화의 독이 됩니다. 굿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달의 앞면과 뒷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타이틀인 The Dark Side of the Moon을 떠올리게 합니다. 핑크 플로이드는 이 앨범이 쉽게 밖으로 내보일 수 없는 인간의 또 다른 내면 또는 감춰진 내면을 은유한다고 밝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굿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차용한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구에서는 평생 달의 밝은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현상처럼 비단 요도원 납치만이 아니라 우린 다수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AI까지 극도로 발달한 지금에는 아예 진실의 왜곡이 일상화가 된 바람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더더욱 구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도 우리로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대신 대중에게 공표되는 진실을 진실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굿뉴스의 아무개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 다른 달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면 불교에서 나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구절처럼 무슨 대단한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해 누가 뭐라고 떠들거나 기록에 남지 않아도 고명이 행한 선의는 고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진실 중 하나로 남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나 제 눈에 보였던 대로 받아들이자면 이게 너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체념하고 살아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아무개가 알게 모야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고명이 손에 시계를 쥔 채 다른 달이라고 되뇌는 게 근거입니다. 그 장면에서의 표정과 연기를 보건대 고명은 다른 달이라는 말로 끝내 국가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아버지와 하등 다를 게 없이 맞이한 결말을 합리화하는 게 고작인데다가 아무개가 직접 합리화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고명은 아무개에게 그렇게 합리화하면 마음이 편해지냐고 반감을 쏟아냈으나 얼마 후 고명은 아무개와 똑같이 합리화나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 다른 달이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고명은 그 잘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아무개는 고명이라는 이름을 얻어 트루먼 셰이디가 누군지 알게 뭐냐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걸로 끝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결말은 수석을 내려놓던 기생충의 그것만큼이나 뼈아프게 현실적입니다. 굿뉴스의 결말은 원배틀 애프터 어너드와도 맞닿아 있어 어쩌면 이 영화 속의 서고명은 혁명 따위 잊은 지 오래인 밥처럼 세상사에 무관심하거나 뭔가를 바꿔보려는 숭고하고 절실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에는 다음 세대인 윌라라도 있었지만 굿뉴스에는 한때의 고명을 잇는 사람도 없거니와 고명이란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알려질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무사히 지낸다면 좋겠구만 현실은 영화보다 몇 배는 가혹합니다. 납치된 비행기를 맡겼답시고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게 실화였고 지도를 달랬더니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줬다는 것도 실화였다는 것 등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서고명의 모델이 된 최희석 중위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 더 황당합니다. 고작 시계를 받은 게 전부인 영화 속 서고명이 실화 속의 최희석 중위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게 실화라면 과연 여러분은 선뜻 믿으실까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알게 뭡니까? 우린 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텐데.